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밤 10시에 있는 아스톤 빌라와 토트넘, 사실상 승점 6점짜리라고 불리는 4위와 5위의 맞대결. 오늘은 이 경기에 대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옵타에서는 토트넘의 승률을 조금 더 낮게 잡고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의 승률은 38.5%, 토트넘의 승률은 33.4%로 잡고 있거든요. 이만큼 토트넘에게는 좀 어려운 경기가 될 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토트넘이 에메리 감독이 부임을 한 이후에 빌라를 상대로 이긴 적이 없다라는 것도 분명히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시면 에메리 감독 부임 이후에 토트넘이 지난 시즌 홈에서 0대2 그리고 원정에서 2대1로 더블을 당했고 이번 시즌에도 홈에서 1대2로 패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가만히 되다 보니까 토트넘의 승률이 좀 더 낮게 잡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토트넘이 마냥 불리한 것인가? 또 그렇지는 않아요. 토트넘에게도 유리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스톤 빌라가 지난밤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분명 토트넘이 좀 더 우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을 좀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면 아스톤 빌라가 총 6패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6패를 안겨준 팀들이 누구냐? 최강의 맨시티, 요즘 무서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아스날, 이런 팀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맨유한테 더블을 당했고 뉴캐슬한테도 졌습니다. 그리고 리버풀한테도 졌고요. 그러니까 아스톤 빌라를 힘들게 했던 팀들의 공통점은 잘게 빌드업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른 역습 공격을 취하는 팀들이 빌라를 좀 더 힘들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왜 그럴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두 감독,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에메리 감독이 둘 다 모두 굉장히 높은 하이 라인을 올리는 감독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는 상대에게 뒷공간을 많이 내어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역습에 강한 팀들에게 좀 고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모습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현재 히샬리송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시 손톱 체제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토트넘이 빌드업에서만 강한 게 아니라 역습에서도 분명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상태가 됐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트넘이 마냥 불리한 게 아니라 유리한 부분이 분명 있다. 라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토트넘이 홈에서 패배했을 때의 선발 라인업인데요. 보시면 센터백에 벤 데이비스와 에메르송 로얄이 있습니다. 여기에 반더벤하고 로메로가 있는 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리고 메디슨도 부상으로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클루셉스키가 들어가 있죠. 또한 왼쪽에 브라이언 힐이 있습니다. 사실 힐은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자리에 베르너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럼 오른쪽 자리에 클루셉스키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그 자리에 클루셉스키를 쓰지 말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브레넌 존슨을 써야 된다. 왜? 에메리 감독이 라인을 높게 올리고 뒷공간이 넓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속도로 승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리버풀, 맨유, 뉴캐슬 이런 팀들이 뒷공간을 노리면서 에메리 감독을 힘들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리버풀, 맨유, 뉴캐슬을 통해서 하이 라인을 올리는 에메리 감독의 축구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토트넘에게 대입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을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다 아시겠지만 토트넘이 첼시를 상대했을 때의 하이라인입니다. 선수들 대부분이 하프라인 근처에 걸쳐 있습니다. 이 정도로 라인을 높게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빌라의 라인을 보시죠. 뚜둔 빌라의 선수들이 굉장히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빌라의 라인도 토트넘 못지 않아요. 굉장히 라인을 올립니다. 이러니까 굉장히 많이 역습을 허용하거든요. 이것들이 어떻게 공략을 당했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장면은 리버풀과 아스톤 빌라의 경기인데요. 빌라의 선수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또 높은 지역의 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측면에서 살라가 달리기 시작을 하고 후방에서 알렉산더 아놀드가 전방을 향해서 볼을 넣어주는 장면이에요. 살라가 그 공을 잡고 들어오면서 중앙에 대시하고 있는 다윈 누네스에게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서 누네스가 골을 못 넣어요. 그런데 토트넘에게서 이 상황을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빠르게 전진할 수 있는 건 클루셉스키가 아니라 브레넌 존슨이거든요. 그래서 브레넌 존슨이 달려와서 중앙에 침투하고 있는 손흥민에게 볼을 연결시켜준다? 이러면 득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지금 보시는 장면도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장면입니다. 빌라의 수비들이 다 하프라인에 걸쳐 있습니다. 이 정도로 에메리 감독이 라인을 올립니다. 그렇다 보니 뒷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넓죠. 와, 이런 뒷공간을 만약에 손흥민한테 준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 그러다 보니까 살라가 또 뛰기 시작하고 후방에서 패스가 나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황에서 살라가 공을 잡으면 옵사이드 아닙니까? 그래서 살라가 전방으로 자신한테 오는 패스에 관여를 안 합니다. 그 대신 지금 스타트를 끊고 있는 다윈 누네스가 와서 이 공을 잡아요. 지금 보시면 리버풀의 살라와 다윈 누네스가 아스톤 빌라 수비들보다 더 앞서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윈 누네스가 볼 컨트롤이 안 좋다 보니까 여기 지금 허벅지 위에 공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볼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되면서 뒤에 따라오고 있던 이 수비들한테 다 따라잡힙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슈팅을 못 들어가요. 물론 손흥민 선수도 아주 간헐적으로 첫 터치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저런 속공 찬스에서 계속 자기 볼을 만들면서 슈팅 또는 어시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장면이에요. 자, 이 장면을 보시면 에메리 감독도 참 대단한 게 계속 뒷방을 맞는데 수비 라인을 계속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라가 또 뛰기 시작하고 후방에서는 알렉산더 아놀드가 또 볼을 올려줘요. 그러니까 살라가 이 앞쪽 공간을 향해서 계속 달리기 시작을 하고 중앙으로 크로스를 넣어주면서 위험한 상황을 창출하죠. 후반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방에서 전방을 향해서 길게 볼을 또 때려줘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빌라는 라인을 올리고 있었고 뒤에서 온 롱볼이 상대 수비수의 키를 넘기면서 살라가 공격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살라가 공을 몰고 온 이후에 다윈 누네스가 전방으로 접근을 하니까 크로스를 올려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더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골대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누네스도 대단하다 너도. 그리고 이런 에메리의 하이라인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할 때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지금 보시죠. 최종 수비 한 명이 여기 있고요. 나머지 두 명은 다 하프라인을 넘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맨유가 빠른 역습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볼을 계속 끌고 와서 이 두 명의 수비 사이로 크로스를 넣어주는데 에릭센이 이 공을 슈팅으로 연결하지 못합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빌라의 수비들이 굉장히 라인을 높게 잡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맨유가 라인 브레이킹을 시도하고 에릭슨이 또 패스를 잘하다 보니까 전방으로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 공을 레시포드가 잡거든요. 지금 보시면 레시포드하고 골키퍼하고 1대1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골로 연결을 못 시킵니다. 왜냐면 첫 번째 터치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버버버 하는 사이에 수비들이 마크를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인 1대1 찬스를 못 살리고 앞에 수비가 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슈팅을 때리는데 지금 공 보시면 아시겠지만 궤적이 이런 식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너무나 아쉬운 상황이죠. 지금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빌라가 라인을 많이 올리는 걸 아니까 공을 잡자마자 냅다 앞으로 때리는 장면이에요. 뒷공간을 노리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전방에서 공을 받은 레시포드가 수비하고 1대1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중앙으로 침투하는 공격수 역시 수비가 한 명이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반대 오른쪽에서 침투하는 공격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수가 없어요. 토트넘에서 클루셉스키가 나왔다면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브레넌 존슨이 나왔다라면 이곳에서 대시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패스를 줄 선수가 없다 보니까 레시포드는 계속 공을 끌고 들어와서 자기가 좀 어려운 상황, 즉 수비가 붙어있고 각도 안 좋은 상황에서 슈팅을 때리고요. 이게 그냥 역그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보시면 계속해서 위협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에메리 감독은 변하지 않아요. 계속 하이라인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에릭센도 자신한테 패스가 오는 걸 안 잡고 그대로 원터치 패스로 앞쪽으로 찔러주기 위해서 모션을 들어가죠. 맨유 선수들이 스타트를 먼저 끊다 보니까 뒤쪽에서 날아오는 공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빌라 선수들은 당연히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누가 봐도 득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가르나초가 중앙에 들어오고 있던 호일루를 살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슈팅을 때리면서 또 역그물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손흥민, 브레넌 존슨, 베르너가 본인이 때릴 때는 때려야 되겠지만 중앙에 있는 동료에게 찬스 메이킹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에메리의 하이라인 후반전에도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전방을 향해서 공을 넣어주죠. 이 공을 레시포드가 잡는데요. 반대쪽에 가르나초가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행히 레시포드가 가르나초에게 패스를 해요. 그래서 가르나초하고 골키퍼의 1대1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가르나초가 여기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골키퍼를 제치려고 하다가 골을 못 넣거든요. 만약에 이게 손흥민이었다? 할 말 있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에멜이 대단하죠? 또 하이라인입니다. 그리고 맨유는 계속 그것을 두드리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공을 잡자마자 이쪽에서 뛰고 있는 레시포드를 향해서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상대 수비들보다 레시포드가 더 앞서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첫 번째 터치를 완벽하게 가져가지 못하다 보니까 볼 컨트롤이 좀 길어졌고, 그렇다 보니까 이 공을 자신이 슈팅을 하려고 했다는 점이에요. 상대가 라인을 높게 올렸었기 때문에 반대쪽에 자신의 동료가 더 앞쪽으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옆으로만 내줬으면 그냥 골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안 돼요. 가장 효율적인 건 측면을 공략해서 그 선수가 중앙에 있는 선수한테 볼을 넣어주고, 그리고 그 공을 받는 선수가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지금 바로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여전히 뒷공간은 많은 거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또 전진 패스를 넣어주죠. 그리고 레시포드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공을 받은 레시포드가 반대편에 있던 가르나초에게 패스를 주고요. 그렇게 두드리던 가르나초가 결국엔 골을 넣어냅니다. 그러니까 전방을 향해서 라인 브레이킹을 하는 베르너, 손흥민, 브레넌 존슨을 향해서 양쪽 사이드로 공을 좀 빨리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측면에서 공을 받은 선수들이 중앙으로 쇄도하는 손흥민에게 얼마나 적절한 크로스를 넣어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주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손흥민에게 다이렉트로 가는 중앙 전진 패스는 손흥민 선수가 첫 번째 터치를 얼마나 잘 가져가느냐, 거기에 성패가 달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라가 맨유한테 더블을 당할 때도
자신의 홈구장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라인을 높게 잡는 건 여전합니다. 그래서 뒷공간을 때려 맞으면서 또 패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메리 감독은 맨유하고의 원정 경기에서도 라인을 올렸었는데 그래놓고 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두 번째 경기에서도 라인을 올립니다. 그 자신의 축구 철학이 변하지를 않아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뉴캐슬전인데 마찬가지로 라인을 굉장히 높게 잡고 있습니다. 엄청난 하이라인이죠. 아름다운 뒷공간이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이 공간을 향해서 후방에서 볼이 들어오고 앤서니 고든이 경합을 펼치는데요. 고든이 1대1 상황에서 골을 넣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공격을 할 때 짧게 올라가는 빌드업을 생략하고 지금처럼 볼을 잡은 다음에 전방이 열려 있으면 과감하게 전방으로 길게 패스를 넣어줍니다. 지금도 뒤에서 오는 롱볼을 앤서니 고든이 달려가면서 공격을 하고 있죠. 빌라 수비들이 굉장히 라인을 높게 잡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앤서니 고든이 유리한 상황이에요. 앤서니 고든은 이 장면에서 득점을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라면 이 지역에서 오른발 감차로 득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계속해서 빌라는 라인을 올리고 뒷공간을 허용하며 뉴캐슬은 선수에게 주기보다는 앞쪽에 있는 공간으로 볼을 넣어주고 그 공을 받으면서 중앙으로 연결시켜주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요. 후반전에도 그와 같은 상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역습 상황은 나와요. 이 장면에서도 머피가 빠르게 들어가고 있고 크로스가 넘어오기 때문에 득점에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르너가 왼쪽에서 빠르게 올라와서 중앙에 들어가고 있는 손흥민 또는 반대쪽에 있는 브레넌 존슨에게 크로스를 넣어줄 수 있다면 토트넘이 득점할 확률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실점을 했는데도 라인을 높여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뉴캐슬은 계속 그 공간을 노립니다. 지금까지 아스톤 빌라를 상대해서 이겼던 리버풀, 맨유, 뉴캐슬의 장면들을 좀 종합해서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무리 실점을 한다고 하더라도 에메리 감독은 꾸준하게 라인을 높여서 공격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토트넘전에서도 마찬가지 장면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토트넘의 손흥민, 베르너, 브레넌 존슨 그리고 이 세 명에게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메디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든 경기 상황에서 메디슨이 계속 전방으로 패스를 넣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백포라인 앞에 서게 되는 두 명의 미드필드 중에서 한 명은 벤탄쿠르가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벤탄쿠르가 지난 빌라와의 경기에서 맷 캐시한테 태클을 당하면서 부상 복귀하자마자 다시 부상으로 공백기를 갖게 됐어요. 그렇게 연속적인 두 번의 부상을 겪고 나니까 현재 폼이 좀 안 좋은 것도 사실인데 지금 저렇게 넓은 뒷공간에 날카로운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가 미드필더 자원으로서는 메디슨 그리고 벤탄쿠르 그리고 로셀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비적인 밸런스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그래도 벤탄쿠르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후방에서 전방으로 롱볼을 잘 줄 수 있는 선수가 메디슨도 있지만 토트넘에서는 누가 뭐래도 페드로 포로거든요. 포로의 장점이 후방에서 굉장히 먼 전방으로 꽤 높은 퀄리티의 패스를 넣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스톤 빌라가 라인을 굉장히 많이 올릴 텐데 그 넓은 지역으로 정확한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또 다른 자원은 페드로 포로인 게 분명하죠. 그래서 이번 경기에 페드로 포로가 다시 돌아오느냐 안 오느냐가 승패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토트넘이 공격은 하되 수비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아스톤 빌라의 공격의 핵심은 와킨스죠. 와킨스가 지금 현재 프리미어 리그에서 16골을 넣었고요. 만약에 4골을 더 넣게 되면 20골을 돌파하게 되는 건데 아스톤 빌라 역사상 20골을 돌파한 선수가 없다라고 해요. 최고 기록이 12-13 시즌에 19골을 넣었던 크리스티안 벤테케라고 합니다. 지금 와킨스가 이 기록을 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현지에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킨스에 대한 수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지난번 벤 데이비스와 로얄의 센터백과는 분명히 상황이 좀 다를 것이고 또한 와킨스와 마찬가지로 신경을 써야 되는 선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리온 베일리입니다. 베일리가 오른쪽 측면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공격을 보여주고 있고 어마어마한 공격 포인트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건 옵타에서 올려준 기록인데요. 득점과 어시스트를 합쳐서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는 것에 있어 베일리가 프리미어리그 최고다라고 지금 기록이 나와 있어요. 무려 84분마다 득점이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경기당 1.07의 공격 포인트 생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리스트업된 선수들을 보시면 맨 아래에 손흥민 그리고 히샬리송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홀란드 보이고 그 정도로 베일리의 공격 생산 능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킨스에게 많이 주목하고 있지만 사실 기록의 통계적으로만 보면 베일리가 더 위험한 선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건 베일리의 기록인데요. 득점은 무려 99점이고요. 슛은 94점. 박스한 터치는 100점입니다. 이 정도로 공격이 무서운 선수고 기회 창출에 있어서도 93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드리블 시도는 94점이고 그러니까 공격에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선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오픈 플레이에서 어시스트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높아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기대 어시스트가 베일리보다 높은 선수가 좀 없습니다. 그리고 90분당 실제 어시스트한 기록에서도 램프티 말고는 베일리를 넘어서는 선수가 없어요. 또한
페널티킥을 제외하고 넣는 득점 부분에서도 굉장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와킨스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베일리도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베일리가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의 움직임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보시면 측면에서 많이 볼터치가 형성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박스 쪽으로 좀 더 침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측면을 타고선 계속 전진했던 지난 시즌하고는 달리 안으로 접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토트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토트넘하고의 경기에서 와킨스가 득점을 하는 장면인데요. 수비에는 보시는 것처럼 에메르송 로얄하고 벤 데이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와킨스가 전진을 해요. 그리고 그 전진하는 와킨스를 향해서 베일리가 보시는 것처럼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걸 와킨스가 받자마자 그냥 슈팅을 때려갖고 골을 넣는 거거든요. 뉴캐슬전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와요. 와킨스가 상대 라인을 뚫기 위해서 달리고 있는 순간 베일리가 패스를 넣어주거든요. 물론 이 장면이 간발의 차로 옵사이드가 됐습니다만 순간적으로 골키퍼와 와킨스의 1대1 장면이 나왔고 여기서 일단 득점에는 성공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옵사이드라서 취소는 됐고요. 그런데 취소가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런 상황에서 만약에 옵사이드가 안 걸렸다면 득점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토트넘도 라인을 많이 올리는 팀인데 분명히 와킨스가 전방 침투를 할 것이고 그것을 베일리 같은 선수들이 뒤에서 넣어줄 수 있다. 또는 베일리가 직접 돌파를 시도해서 슈팅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측면을 반드시 수비에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라인을 올리는 두 감독.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역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두 팀. 과연 어느 팀이 역습에서 득점에 성공할까요? 저는 역습에서 아무래도 어나더 레벨의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보유한 토트넘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빠른 공격수인 손흥민, 브레넌 존슨, 그 다음에 베르너 이렇게 세 명이 앞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 밑에서 메디슨, 또 측면에서는 페드로 포로, 또 후방에서는 벤탄쿠르 이렇게 뒷공간을 때려줄 수 있는 패싱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대거 출동해서 상대의 하이라인을 노린다면 적어도 한 골, 또 많으면 두 골 이상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석에서 느꼈듯이 측면에 있는 공격수들이 얼마나 전방으로 양질의 크로스를 넣어줄 수 있을 것인가, 또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전방으로 뛰어가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첫 터치를 얼마나 잘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뭐 결정력은 뭐 손흥민 선수 말 안 하겠습니다. 뭐 할 말이 없죠. 그것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토트넘이 반드시 이번 경기를 승리를 해서 4위 싸움에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분석했던 프리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I guess.